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저는 이 기획 시리즈 사회의 건전성을 묻다 지난 1편에서 기자 이진우의 사례를 보여드리며 기반이 없는 뉴미디어 연예부 기자를 향한 위협의 흔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2편에서는 반대로 레거시 연예부 기자 강경윤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흔적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에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격은 언제든 받을 테지만 그 공격이 정말 사실을 기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영상의 의미인 편견인지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 댓글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경윤 기자 드센 것과 문제가 있어 보이느냐? 이것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 여기자 드센 게 아니고 소스 넘기고 유튜브 영상이나 기사가 안 좋게 나서 피해자가 전화를 몇 차례나 하면 안 받아서 저녁 6시였던가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그냥 욕을 퍼붓고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질이냐? 낮에 전화 안 받아서 저녁 6시쯤에 한 건데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 하면서 욕 받고 전화 끊고 그 욕 수준이 진 욕하는 건 아주 순한 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역시 댓글을 쓴 사람과 같은 형태로 기자 강경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진우, 김수현 사냥 사건에서 가세현과 권모 씨가 제기해왔던 의혹을 기정사실화하여 제기하는 그들의 방식을 연구하면서 기자 강경윤 역시 어쩌면 피해자일지 모르겠다는 사실을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댓글에 나온 강경윤 씨의 흔히 말하는 역설 녹취는 2022년과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는 코인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NFT가 좋은 투자처로 인식되어 인생 역전을 키워드로 하는 대중의 지지가 강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 NFT 메타콩즈는 국내 1위의 기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천재 해커 출신으로 인식되는 이두희 씨가 있었고 이 이두희 씨는 메타콩즈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로 지분 50.07%를 가진 최대 주주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메타콩즈에서 직원들의 월급이 미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국내 1위의 기업에서의 월급 미지급 사건. 이는 아이돌 그룹 레인보우 멤버 지숙의 남편이자 더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반연예인 대우를 받던 메타콩즈 최대 주주 이두희 씨와 관계되는 일이었기에 연예부 기자 강경윤은 이에 대한 기사를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단독 기사가 나온 이후 우리 사회에는 꽤 시끄러운 논란이 생깁니다. 그런 때 강경윤 기자의 욕설의 녹취가 공개됩니다. 댓글을 다시 환기해 보시죠. 피해자가 전화를 몇 차례 하면 안 받아서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질이냐? 낮에 전화 안 받아서 저녁 6시쯤 한 건데. 정확히 2025년 3월까지 기사의 피해자쯤으로 보이는 이두희 씨에게 SBS 강경윤 기자가 거세게 욕설을 한 것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그것은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강경윤 기자의 블로그에는 이 녹취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두희 씨의 멋쟁이 사자처럼의 대외협력본부장 박종원이라는 사람이 12월 21일 이두희 씨에 대한 제보를 한다는 것으로 강경윤 기자와 처음 접촉을 시도합니다. 이후 박종원 씨는 녹취가 되었던 당일 어떤 이유를 목적으로 강경윤 기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카톡입니다. 당시 강경윤 기자가 돈 받고 기사를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하던 이는 10시를 넘어 11시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흔적이 보이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던 당시의 기자는 아이를 케어하고 있었던 엄마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욕설의 녹취를 기록하고도 11시 넘어까지 계속 통화 시도와 카톡을 했었던 것으로 당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사가 안 좋게 나와서 피해자가 전화를 몇 차례 하면 안 받아서 그럼 이 댓글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이두희 씨를 향한 기자 강경윤은 어떤 기사를 썼을까요? 2022년 9월 14일 첫 단독 기사를 올리고 2022년 11월 2일 단독 이두희 씨 용역비 횡령 의혹 용역업체 한 푼도 받은 적 없어. 이두희 주 멋쟁이 사자처럼 대표가 2차례에 걸쳐 메타콩즈의 외주 개발비 총 6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와 같은 3차 취재 기사를 날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기사를 날린 기자에게 2022년 12월 26일부터 이두희 씨가 만든 멋쟁이 사자처럼의 대외협력본부장이자 유력 정치인의 공보보좌 역을 하며 꽤 오랜 기간 정치권에서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유추되는 박종원 씨는 2023년 1월 6일 지속적으로 추궁하는 전화를 기자에게 행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추궁의 내용은 뭐 받아먹고 기사를 썼냐는 일반적인 의혹으로 보이고 말이죠. 그리고 강경윤 기자가 돈 받아먹고 기사를 썼다고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던 기사의 피해자라 부르는 이두희 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후 2025년 2월 13일 나게 됩니다.
이두희 씨가 제기한 고소에 대해 우리 법원은 이와 같이 판결합니다. 판결. 공동피고 스튜디오 161은 SBS입니다. 제1기사에 대한 판결입니다. 가. 제1기사 보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실질적으로 메탄콩주의 경영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2기사의 판결입니다. 나 제2기사 보도 위험 여부에 관한 판단.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기사를 작성, 보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제3기사의 판결입니다. 다 제3기사 보도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3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제3기사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으며 결국 이 점에서도 제3기사 보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기사 착제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에 대한 간접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그로 인해 결론.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저는 저 녹취의 사실관계 여부를 강경영 기자에게 직접 추궁하는 메일을 보냈고, 강경영 기자는 이를 직접 보고 읽고 해석, 판단하라고 이 판결문을 답변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를 드센 기자라고 하셨죠. 아마도 제 욕설 파일 때문일 텐데 저도 수치심에 죽고 싶었지만 저는 아무에게나 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심플한 진실이에요. 판결문 보내드려요. 그리고 이에 대한 기사가 지난 5월 26일에 나오는데, 단독 지숙 남편 이두희 명예훼손 줄패소, 이진호 이어 기자 소송도 졌다. 2025년 5월 26일 횡령 의혹 보도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이 씨도 NFT 발행사에 지급되었어야 할 수수료를 멋쟁이 사자처럼의 지갑에 옮겨 보관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한 것 역시 진실된 사실로 보이므로 SBS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SBS의 강경영 기자는 이 씨에게 횡령 의혹에 대해 입장을 물었고 직접 찾아가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해명을 요청했다며, 이 씨가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이두희 씨가 항소하지 않았다. 기자 강경윤의 욕설은 남았는데, 그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기자에게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했던 유력 정치인의 공보보좌역이자 당시 대외협력부장의 직위에 있었다는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경윤 기자의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이두희 씨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저 녹취는 자본과 정치 권력을 내보이는 상대에 대한 기자 강경윤의 기자로서의 강단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2025년 3월까지 이런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저런 인식의 일방적으로 보이는 왜곡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2023년 1월에 저런 일이 있었고, 2023년 8월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이 방영됩니다. 아크가 지금까지 저 방송에 대해 SBS와 제작진의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는 흔히 말하는 피프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과정에 인지웅 씨는 녹취를 하나 터뜨립니다. 이진호와 강경윤이 꿍짝이 되어 오메가X 템퍼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자기를 압박하고 있다는 요지의 녹취입니다. 참고로 아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며 이후 반년 이상, 아니 아직까지도 간간히 이를 다룰 만큼 싫어함에도 저 당시 인지웅 씨가 내놨던 이진호 기자의 당시 녹취가 강경윤을 돕고 인지웅을 밟고 있다고 들리기보다는 인지웅 씨의 발언에 허위사실의 위험성이 있음을 알리는 배려의 녹취로 들렸었습니다. 또한 인지웅 씨가 제기하는 오메가X에 대한 템퍼링의 의혹은 근거 사실이 부족하다라고 방송까지 했었죠. 그러다 아크 채널의 오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채널이 박살날 뻔했습니다. 그런 그때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기억은 어떠신가요? 이 사건은 SBS를 향했던 엄청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지웅 씨의 그 녹취 이후 SBS 강경윤 그리고 그를 돕는 이진호로 사건이 확대되어 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강경윤 기자의 욕설 녹취가 더욱 회자되고 부풀려지지는 않았던가요? 인지웅 씨는 이후 유튜브 세계에서 영향력을 잃고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지웅 씨에 대한 기사는 그가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 송치되었다이죠. 하지만 당시의 흔적은 가세연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강경영 기자의 사실 모두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는 권모 씨에게 남아 있습니다.
목표와 목적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의욕을 통해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실들을 변주합니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6월 10일 저녁 기자 강경윤의 2023년 1월 1일부터 오늘 2025년 6월 10일까지 최근 3년간의 기사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총 3264개의 기사입니다. 총 891일 중 일요일만 빼고 계산해보면 764일 매일 4.27개의 기사량입니다. 이 중 공휴일을 빼고 2024년 자동차가 완파되는 교통사고, 2024년 다양한 공격들로 멘탈이 나가 휴직을 통해 자신을 회복한 기간들을 더 빼고 나면 대략 1일 평균 5개 정도의 기사를 매일 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3264개의 기사를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기사 쪼개기 1부, 2부 형태로 기사를 덧붙여 나가는 기사나 단순 홍보용 기사의 비율은 낮고 단독, 심층 취재 등의 비율이 높더군요. 그리고 매일 각기 다른 여러 개의 뉴스를 전달해온 기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충실해온 기자로 저는 보였습니다. 그런 기자 강경윤에 대해 지인인 30년차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연예계 뉴스의 네임드라고 평가하더군요. 그런 기자 강경윤을 향한 공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남은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진호, 김수현 사냥 사건 초반에 이런 플레임이 씌워집니다. 강경윤이 이진호를 위해 유족에게 전화를 했다. 고인이 돌아가신 날이 2월 16일입니다. 그리고 발인은 2월 19일이었습니다. 16일에서 19일 발인 당일까지 강경윤 기자는 총 26개의 연예계 기사를 쏩니다. 4일 동안 매일 6.5개의 기사를 날렸다는 얘기입니다. 19일 단독을 포함해서 모두 다른 기사들입니다. 그런 기자 강경윤이 이진호를 위해 상중이던 유족에게 연락을 해봤다 일까요? 아니면 17일 기사를 통해 한 기자를 향했던 언론의 미친 광기를 본 기자의 취재였을까요? 목표와 목적이 있는 자들이 가진 사실 하나는 부풀려지고 조금씩 왜곡이 되며 상당히 많은 것들을 비틀어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는 기정사실화되어 기억 속에 잔상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공식을 알고 있는 그런 저 역시 이 사건에서 한 기자에 대한 선입견의 늪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경윤 기자님에게 제가 가졌던 이런 선입견에 대해서 뒤늦게라도 이 영상을 통해 사과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보고 읽고 느껴왔던 사실들은 정확히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는 어떤 사실을 보고 있었을까요? 사실 몇 개를 근거로 비틀고 왜곡해 간 것으로 보이는 한류 스타 배우 김수현에게 일어났던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크TV 기획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묻다 시리즈는 그 물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3부 예고입니다. 이진호 패거리는 김수현의 사주를 받았다.